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차가운 바람이 매서운 1886년 겨울의 한양거리로 함께 걸어가 볼 겁니다. 그날 남대문 앞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흰 눈 위로 붉은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한 사람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노인.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구선복 주샨후. 조선 최고의 무신이라 불리던 사나이. 그러나 그날 그는 역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혹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멀리 해외의 밤인가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겨울의 한양은 본래 냉혹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남대문 거리에 모인 사람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종, 우종, 즉 무인의 왕이라 불리던 구선복이 형장으로 끌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머리는 이미 희끗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듭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었을까요? 한나라의 궁원을 손에 쥐었던 사나이가 그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능지처참. 그 끔찍한 형벌의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피가 돌 위에 튀어오르고 군중의 비명이 섞여 울려 퍼집니다. 그 잔혹한 의식 속에서 왕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겠죠. 정조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저 법을 집행하라. 짧은 명령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는 24년간 눌러왔던 원한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뒤주 속에서 죽어가던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던 왕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어둠이 이제 피로 씻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종종 상상합니다. 그날 구선복이 형장으로 끌려가던 길, 눈은 내리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겠죠. 그 길 어딘가에는 아마 이게 운명인가? 라는 체념이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던 거죠.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무종이 이렇게 죽네. 왕 앞에서 군림하던 자가 결국은 왕의 칼에 베이네. 조선은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충성과 반역의 경계가 종이 한 장이었죠. 그리고 구선복은 그 선위를 너무 오래, 너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구선복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가 눈을 감으며 이것이 내 업보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했죠.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마음속이 복잡해집니다. 역사 속의 사람들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시대의 산물이고 또 그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한양은 정치적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왕권은 위태로웠고 무신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구선복은 왕보다 강한 무인으로 군림했죠. 그가 없으면 한양의 방어가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세손 정족에는 그 모든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뒤주 앞에서 아버지를 지키던 그 군인의 얼굴. 그것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복수는 이미 시작된 셈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수는 언제나 가장 늦게 익는 열매 같아요.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신하들이 실각했고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지만 그는 구선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786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조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반역의 혐의가 터지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늘 구선복의 이름이 떠돌았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기억 속 원한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벌이 집행된 후 남대문 앞 돌바닥은 한동안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 다녔죠. 밤이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돌들이 신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거리라 불렀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서늘함을 느낍니다. 왕의 복수가 완성된 자리.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의 무대. 역사는 그렇게 늘 피와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한양은 그 사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선복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고 했다. 무종우송, 즉 무인의 왕. 그 별명에는 단순한 존경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경외심. 조선 후기의 군사권을 통째로 손에 쥔 사나이. 영조와 정조 두 임금 아래에서 훈련대장을 10년 넘게 맡은 인물. 조선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그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는 실로 왕 다음의 권력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한 남자가 어쩌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가진 가장 복잡한 감정, 충성과 원한의 교차점에 다다르게 된다. 구선복의 젊은 시절은 눈부셨다. 그는 검술에도 능했고 글도 잘 썼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칼을 든 선비라 불렀다고 한다. 문과와 무과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한 그가 조정에 입궐했을 때 사람들은 능성구 씨 가문이 다시 한번 조선의 중심에 섰다고 떠들썩했다. 그의 집안은 원래부터 남다른 족보를 자랑했다. 오대조 구국행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고 그 이후 대대로 무과 급제자가 끊이지 않았다. 왕실과의 혼인을 거듭하며 능성구 씨는 조선 최대의 무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구선복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었다. 스승들은 그에게 예법과 전술을 동시에 가르쳤고 그는 마치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이 대목에서 흥미롭게 느낀 건 그의 젊은 날에는 이미 권력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은 종종 인간을 미혹시킨다. 처음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조선의 평화를 위해 군을 이끌던 그가 언젠가부터 왕조의 균형을 위협하는 인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의 재능은 눈부셨다. 748년 30세의 나이에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했고 불과 2년 뒤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겼다. 그 나이에 두 도의 병권을 거쳤다는 건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쯤 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았다. 저 사람이라면 조선을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속삭였다. 너무 빨라. 저건 하늘이 질투할 속도야. 정말로 그랬다. 운명은 언제나 빠르게 옳은 자를 시험하니까. 765년 구선복은 마침내 훈련대장 자리에 오른다. 조선의 하수군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대, 훈련도감의 최고 책임자. 한양의 수비, 왕의 경호, 모든 무력의 중심이 바로 그의 손에 있었다. 이제 그는 왕과 마주 앉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다. 무사들이 그를 보고 무종께서 오신다고 외쳤고 그 별명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하나의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때 역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762년 사도세자 사건 이모화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자리 창덕궁 휘령전 앞에는 구선복이 있었다. 그는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뒤주를 감시했다. 임금의 명이었고 그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현장은 너무 잔혹했다.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신음하고 있었고 궁궐안은 고요했다. 오직 구선복의 명령 소리와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야세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가 뒤주 옆에서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는 것. 배고프십니까? 떡을 드시지요? 목마르십니까? 술을 좀 드릴까요? 그 잔인한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 그는 그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뒤주 앞에는 11살의 새손 훗날의 정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의 눈에 비친 구선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차가운 갑옷을 입고 검은 눈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 군인. 그 모습이 새손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24년 동안 썩어가며 분노로 변해갔다. 그날의 한 장면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눈 내리는 창덕궁, 뒤주 위로 떨어지는 한 줄기 햇빛, 그리고 그 앞에서 서 있던 구선복의 그림자. 그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는지도 모른다. 왕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의 생애를 결정지었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역사는 말한 자보다 침묵한 자에게 더 잔인하다. 구선복은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방관자였다. 그는 명령에 따랐지만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운명도 조용히 봉인되었다. 구선복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가을 들녘에 안개가 깔린 능성마을. 그곳에서 그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고 한다. 아버지 구성필은 황해도 병마절 도사를 지낸 인물로 그 또한 강직하고 냉정한 무인이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서 강해야 살아남는다. 는 철칙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의 어머니는 시를 읊는 부인이었다. 밤마다 아이에게 시조를 들려주며 말했다고 한다. 무인이 칼만 알아선 안 된다. 마음에도 문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였을까? 구선복은 어릴 때부터 글과 무에 모두 뛰어났다. 한 손엔 붓, 한 손엔 칼. 그의 두 손은 늘 싸우거나 써내려갔다. 1838년 21세의 젊은 구선복은 생원시에 합격한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는 문과까지 급제했다. 문무를 겸비한 인재. 조정은 그를 눈여겨봤고
영조는 직접 쓸만한 젊은이로 달아 평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조선의 엘리트로서 운명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엘리트의 길은 언제나 외줄타기 같다. 한 발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리고 구선복은 그 낭떠러지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춤을 췄다. 그의 승진은 말 그대로 눈부셨다. 30세에 황해도 수군절도사, 32세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 그 뒤엔 총용사, 그리고 훈련대장. 조선의 군사조직을 오르내리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빨랐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빠른 상승은 언제나 위험했다. 윗사람에게는 위협이었고 아랫사람에게는 시기였다. 구선복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걸음에는 오직 더 높은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가 훈련대장이 되던 날, 궁궐 밖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 대장이 임명되었다는 신호였다. 무인들이 그를 맞이하러 일렬로 늘어섰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때 구선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군은 나라의 기둥이다. 그러니 왕이라도 흔들지 못해야 한다. 이 한마디는 훗날 그의 목을 조른 문장이 된다. 왕조의 논리 속에서 왕보다 강한 충신은 언제나 위험했다. 그런데 나는 구선복이 정말로 오만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단지 무인의 논리로 세상을 본 사람일 뿐이었다. 칼로 나라를 지키는 자는 언제나 왕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정의였다. 하지만 왕의 정의는 달랐다. 왕에게 충성은 복종이었고 구선복에게 충성은 책임이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 24년 후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칼이 되었다.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조선의 비극은 충신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다. 누구나 왕을 위해 죽겠다고 외쳤고 그 열정이 때로는 서로를 찢었다. 구선복도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왕을 위해 일했지만 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1740년대 한양의 공기는 야심으로 가득했다. 문신들은 권력을 논하고 무신들은 전공을 쌓으려 피를 흘렸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지만 궁궐 안의 세상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권력의 향기라는 건 늘 피냄새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절 구선복은 아침마다 검을 닦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칼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왕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진심을 오해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멈췄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훈련대장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그는 이미 스스로의 그림자를 이기지 못한 듯하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권력의 성 안에서 가장 먼저 길을 잃는다.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너무 눈부시게 빛났고 그래서 너무 빨리 어두워졌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란 걸 안다. 그의 삶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묘한 경고처럼 다가온다. 너무 잘 나가면 누군가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온다. 조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나라의 칼을 쥐고 왕의 명을 따르며 살았던 한 사내. 그가 걸어간 길 위엔 눈이 쌓였고 그 눈 아래에는 이미 피의 예언이 숨어 있었다. 훈련대장이 된 뒤에 구선복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 그 자체였다. 조선의 군사력은 5개의 군영으로 나뉘었지만 그중 훈련도감은 왕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수장이 바로 구선복이었다.
그의 하루는 새벽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동틀 무렵 궁궐 남쪽 훈련대 마당에서는 장창이 번쩍였고 말발굽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그는 검은 갑옷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무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의 음성은 차갑고 단호했다. 칼은 주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 나라가 바로 서야 주인도 산다. 이 말은 훗날 정조가 그를 경계하게 만든 한마디가 되었다. 왕조의 논리는 왕이 곧 나라였으니까. 그 말 속에는 왕의 절대성을 흔드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묘하게 서늘했다. 그는 정말 반역을 꿈꿨던 걸까? 아니면 단지 왕조의 낡은 틀을 넘어서 조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 역사란 늘 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숨을 쉰다.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 훈련대장으로 있으면서 구선복은 군사개혁을 추진했다. 병사들의 복무 규율을 정비하고 부정부패로 군량을 빼돌리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다. 그는 효율적인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했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 구대장이 지나가면 바람도 숨는다. 그가 지나가면 시장의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고 병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곧게 세웠다. 그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거대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는 늘 고독과 함께 찾아온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검을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한다. 언젠가 이 칼이 나를 향하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1762년 사도세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이미 정점에 있었다. 영조의 신임을 받으며 군을 지휘했고 어떤 명령도 의심 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그 의심 없는 복종이 그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뒤주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사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영조에게는 충성, 정조에게는 배신이었다. 사람은 같은 행동을 두고도 보는 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나는 그걸 늘 역사의 이중성이라고 부른다. 충성은 시대를 바꾸면 곧 반역이 된다. 그건 조선뿐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다. 구선복은 훈련대장으로 있으면서 문신들과 자주 부딪혔다. 그는 실전의 논리를 따르는 인물이었다. 책상머리의 이론보다 현장의 판단을 믿었다. 그 때문에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과는 자주 충돌했다. 한 번은 경연 자리에서 어느 대신이 이렇게 말했다. 군이 강하면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구선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군이 아니라 법입니다. 정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이제 법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였을까.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몰랐을까? 자신이 이미 왕의 가슴속 가장 깊은 원한으로 새겨졌다는 것을, 아니면 알면서도 버텼던 걸까? 사람은 때로 자신이 만든 권력의 성에 갇힌다.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을 알기에 그는 더 단단한 성벽을 쌓는다. 그게 바로 구선복이었다. 그의 시대엔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군사력은 실전보다 권력의 상징으로 변했다. 군을 지휘한다는 건 왕의 권위를 나누어 갖는 것과 같았다. 정조에게 구선복은 군사력이 아니라 왕의 경쟁자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묘하게 슬펐다. 조선을 지키던 칼이 결국 조선을 위협한 죄로 잘려나갔다는 사실이. 훈련대장 시절의 구선복은 조선의 안정을 지킨 영웅이었지만 왕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는 충신이자 원수였고 영웅이자 죄인이었다. 역사는 이런 모순을 너무도 쉽게 품는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다. 1762년, 그날의 기억은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창덕궁 휘령전 앞, 뒤주가 놓인 마당은 고요하면서도 이상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선복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조는 차가운 눈빛으로 명령을 내렸다. 뒤주를 봉하라. 그 한마디로 세자는 감금되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 숨이 막히는 소리, 그리고 주변의 침묵,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왕이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었다. 나는 상상한다. 그때의 구선복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나라의 대장이 군인으로서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광경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 그가 뒤주를 지키며 떡을 먹고 술을 마셨다는 야사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건 백성의 분노가 만들어낸 상징일 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 명의 악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조금은 단순해지니까. 그러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악행이 아니라 침묵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조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고 세손의 눈빛을 마주할 수도 없었다. 그저 군인답게 서 있었다. 그의 충성이 그날 누군가의 원한이 되었다. 그때 11살의 세손산 훗날의 정조준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 애절한 목소리는 궁궐의 담장에도 병사들의 갑옷에도 그리고 구선복의 귓게도 남았을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힌다. 한쪽엔 왕의 명령, 다른 한쪽엔 아이의 울음. 그 사이에서 구선복은 칼처럼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뒤주는 닷새 동안 닫혀 있었다. 그 안에 사도세자는 미쳐가며 죽어갔다. 구선복은 군사들을 지휘하며 뒤주의 문 앞을 지켰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명령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날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그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변명일까? 역사는 그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뒤주 사건 이후 그의 이름은 영조의 신임 명단 맨 위에 올랐다. 영조는 그를 충직한 무인이라 칭찬했고 훈련도감의 정원을 맡겼다. 그러나 그 칭찬의 이면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영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건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가장 강한 무인을 남겨두었다. 누가 왕을 향해 칼을 들더라도 구선복이 막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칼끝이 훗날 자기 손자의 분노를 향할 줄은. 나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충성은 시간에 따라 반역으로 변한다. 그날 구선복이 보여준 충성은 24년 뒤 정조의 눈에는 반역의 씨앗으로 보였다. 그리고 정조는 그 씨앗을 잊지 않았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정조가 즉위하던 1776년 그는 왕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품고 있었다. 정조는 즉위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홍인, 전구겸, 그들은 죽거나 유배되었다. 하지만 구선복은 살아남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아직 병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조의 군대가 여전히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정조는 아직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복수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때 정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때가 오지 않으면 칼을 뽑지 말라.
칼은 분노가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자 위에 있었다.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단지 더 짙어질 뿐이었다. 뒤주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세대 간의 비극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왕, 왕의 명을 따른 충신, 그리고 그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후손. 조선은 그렇게 원한으로 이어진 나라였다. 그리고 그 원한의 끈 한가운데 언제나 구선복이라는 이름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언제나 한 가지 문장을 떠올린다. 진정한 비극은 죄 없는 자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날 뒤주 앞에서의 침묵. 그 한순간이 한 왕의 마음을 불태우고 한 영웅의 생을 끊었다. 그리고 24년 후 그 침묵은 다시 피로 응답받았다. 정조가 즉위하던 그날 나는 상상 속에서 그를 본다. 궁궐의 새벽은 차가웠고 하늘엔 희미한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젊은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살아있었을 것이다. 구선복. 왕이 된 세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복수는 오래 익힐수록 달다. 그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절제였다. 그는 알았다. 지금 움직이면 왕좌가 흔들릴 것을. 그래서 24년을 기다렸다. 즉위 초 조정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영조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붕당 싸움, 노론과 소론,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무반 세력들. 그 복잡한 줄 위에서 정조는 외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가 즉위하자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긴장했다.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를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이 궁궐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정조는 곧 움직였다. 그는 홍인을 사사하고 전국염을 유배 보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단칼에 처단했다. 그때 구선복은 침묵했다. 훈련대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을 세웠다. 그 벽은 군사력으로 만들어진 왕도 쉽게 넘지 못하는 성이었다. 그의 주변엔 여전히 많은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구선복을 무종이라 불렀다. 무인의 왕. 그 별명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는 병조판서를 겸임하며 군무와 형무를 동시에 통제했다. 왕의 군대와 법 두 칼을 모두 손에 쥔 셈이었다. 정조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분노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매번 경연에서 그 얼굴을 보면 심장이 떨렸다. 나는 이 대목이 너무 인간적이라 좋아한다. 왕이라도 복수의 상처 앞에선 하나의 아들일 뿐이다.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공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조는 왕으로서 구선복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아들로서 그를 증오했다. 그 모순된 감정이 10년 넘게 그를 괴롭혔다. 그 시절 구선복은 여전히 화려했다. 병조판서, 형조판서, 훈련대장. 그의 이름은 조선의 권력 구조 안에서 여전히 가장 무거운 무게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뒤에는 균열이 있었다. 젊은 왕은 끊임없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조용했다. 왕이 직접 검을 들지 않더라도 눈빛 하나로 사람을 베는 시대였다. 1880년대 초 정조의 곁엔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그 이름은 홍구경. 정조의 가장 믿는 측근이자 권력의 새로운 상징이었다. 홍구경은 젊고 야심찼다. 그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며 오랫동안 조정을 지배하던 노론 세력을 몰아냈다. 그리고 어느새 훈련대장 자리의 절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제 궁궐은 구선복과 홍구경이 나눠 쥔 형국이었다. 나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과거 영조 곁에서 권력을 누리던 구선복. 이제는 젊은 신하와 손을 잡고 새 왕의 시대에 발을 맞추려 했다. 그는 오래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는 기술은 언제나 타락의 시작이기도 하다. 홍구경은 야심가였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이용해 자신의 누이 원빈 홍씨를 왕의 후궁으로 들였다. 누이는 곧 정조의 사랑을 받았고 왕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1779년 원빈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홍구경은 또다시 기묘한 행동을 했다. 그는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완풍군이라 불렀다. 정조에게 아직 자식이 없던 때였다. 홍구경은 완풍군을 가동궁, 즉 임시 세자처럼 대했다. 왕은 젊고 건강했다. 언제든 후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하가 미리 세자를 만들려 했다. 그건 곧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행위였다. 정조는 분노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시기 구선복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홍구경의 편에 섰다. 왕의 총애를 받은 자와 손잡는 것이 안전하다. 그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를 구덩이로 밀어넣는 첫 삽이었다. 1780년 정조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홍구경을 몰아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궁궐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조는 그날부터 그의 이름 옆에 표식키리츠팜, 표식카테겜, 웨이츠키리츠팜 새겨두었다. 때가 오면 뵈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정조의 복수는 뜨겁지 않았다. 그건 얼어붙은 복수였다. 언제 칼을 뽑을지 모르는 완벽히 계산된 분노였다. 그리고 구선복은 그 차가운 시간 속에서 조용히 서서히 포위되고 있었다. 1082년 봄 마침내 어둡던 궁궐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정조의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정조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문효세자 웬샤오실지. 정조는 환하게 웃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그는 어린 아들을 보며 조선의 미래를 그렸다. 왕은 3살도 안 된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세자였다. 그날 궁궐은 환호로 가득했다. 모두가 이 왕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왕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1786년 5월 세자가 홍역에 걸렸다. 몸에 붉은 발진이 번지고 고열이 이어졌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들락거렸지만 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후 궁궐 안은 통곡으로 뒤덮였다. 세자는 겨우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조는 아들을 안고 무너졌다. 하늘이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1번, 문효세자의 죽음으로 또 1번, 왕의 가슴은 찢어졌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늘 가슴이 먹먹해진다. 왕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외롭지만 정조만큼 외로운 왕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아들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금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음모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자가 병이 아니라 독사를 당했다. 입에서 입으로, 담장 너머로. 그 소문은 궁궐을 넘어 한양까지 번졌다. 왕실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정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움직였다. 그녀는 대왕 대비로서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정순왕후는 언문 교지를 내렸다.
무뇨세자의 죽음이 수상하다. 범인을 잡지 않으면 나는 단식으로 맞설 것이다. 왕실의 권력 싸움이 단식투쟁으로 번졌다. 그녀의 오빠 김귀주는 정죄에게 처벌받아 유배 중 죽었고 그녀는 그 원한을 잊지 못했다. 이제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이다. 정조는 혼란에 빠졌다. 왕실의 내부에서 독살이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그 말은 곧 왕의 무능을 의미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9월, 후궁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났다. 임신 중이었고 아이도 함께 죽었다. 왕은 절망했다. 왜 내 곁의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지는가? 그의 절규는 궁궐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세자의 죽음이 있은 지 몇 달 후인 11월, 상계군 이담이 독을 마시고 죽었다. 그는 완풍군으로 불리던 인물, 한때 홍구경이 후계자로 삼으려던 소년이었다. 그는 불과 18세였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말했다. 자살이 아니다. 누군가 죽였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세자가 죽고 후궁이 죽자 다음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 바로 상계군이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의 외할아버지 송규가 정죄에게 고변했다. 상계군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철이 살면 나도 살고 그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그 김상철은 소론의 거두이자 영의정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정조의 머릿속에서 오랜 기억이 되살아났다. 뒤주, 눈물, 침묵, 그리고 구선복. 조정은 즉시 국문을 명했다. 구선복의 조카 구명이 먼저 잡혀왔다. 그는 신문 도중 이렇게 자백했다. 지난해 홍봉안과 문양회의 영모 사건 때 우리 집안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구선복의 이름은 다시 왕의 분노 속에서 불렸다. 나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조용한 궁궐의 새벽. 정조는 홀로 서책을 덮고 말했다. 하늘이여, 이제 명분을 주셨구나. 그날 밤 왕의 마음속에 24년간 눌러왔던 분노가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복수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다. 복수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의심, 명분, 단죄. 정죄의 구선복은 단지 역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침묵이었다. 그는 마침내 명분을 얻었다. 이제 비로소 응답할 차례였다. 그해 겨울, 한양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왕의 명령으로 국문주웬이 시작되었고 궁궐의 담장 너머로도 그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날의 분위기를 상상한다. 사람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24년간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구선복. 조정의 대신들은 속으로 말했다. 드디어 그분의 차례인가. 왕이 복수를 한다는 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질서의 재편이었다. 누가 왕의 편이고 누가 과거의 그림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조사는 혹독했다. 먼저 끌려온 이는 조카 구명이었다. 그는 고문 끝에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난해의 영모, 우리 집안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곧장 구선복의 이름이 불렸다. 조정의 장막 뒤 젊은 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선복은 처음엔 침착했다. 이건 음모입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꾸민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 나왔다.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잡혀왔고 그들의 진술은 점점 그를 향했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신이 변절할 때 그건 가장 깊은 반역이다. 그의 말은 냉철했고 궁궐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며칠 뒤 구선복은 자백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피로 쓰인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의 한숨이었을까?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 먹는다고 해도 오히려 온당치 못한 말이다. 왕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24년 동안 눌러왔던 증오가 그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왕의 글에서조차 피 냄새가 났다. 이건 단순한 법의 집행이 아니었다. 그건 복수의 제사 질시 암죄였다. 정조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말했다. 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이건 내 복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11살 소년의 울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궁궐의 마당을 홀로 걸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복수란 그렇게 달지 않다. 왕은 원수를 죽였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공허가 남았다. 복수는 완성되는 순간 그 효용을 잃는다. 정조는 구선복을 죽임으로써 아버지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자 왕의 의무였다. 국문이 끝나자 조정은 술렁였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한때 영웅이었던 사나이는 이제 역적이 되었다. 무인들은 침묵했고 문신들은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왕의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 말은 곧 무인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구선복의 집안은 몰락했다.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노비로 떨어졌다. 그 거대한 명문 능성구 씨는 한 사람의 죄로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여기서 역사의 냉혹함을 느낀다. 명문이든 영웅이든 왕의 분노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벌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초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복수의 끝엔 언제나 침묵이 있다. 왕의 침묵, 신하의 침묵, 그리고 역사의 침묵.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무게를 느낀다. 충성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나라. 정조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지만 그 눈물 자리에 피가 남았다. 이제 그 피는 남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1786년 12월 9일 남대문 밖 박자거리. 한양의 겨울은 그날 유난히 매서웠다. 바람이 살을 베었고 눈은 어둡게 흩날렸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수천의 백성이 모였다. 모두가 하나의 이름을 보기 위해서였다. 구선복. 나는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린다. 형장은 말 그대로 피의 제단이었다. 그날 그는 붉은 죄수복 대신 낡은 무복의 조각을 걸쳤다고 한다. 구선복은 굳은 표정으로 형장에 섰다. 그의 머리는 희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앞에 있던 형리들이 떨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게 정말 무종의 최후인가? 능지처참. 조선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이었다. 사지를 하나씩 자르고 마지막엔 목을 베는 형식. 죄인의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칼은 멈추지 않았다. 형리들은 명을 받들어 칼을 들었다. 첫 번째 칼날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삼켰다. 피가 튀었다. 눈 위에 붉은 점들이 박혔다. 그 순간 바람이 잠시 멈췄다고 한다. 한양의 공기가 마치 함께 숨을 멈춘 듯했다.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역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새삼 느낀다.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사내가 이제는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마땅하다고 외쳤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실이었을까? 그가 진짜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복수의 명분이 필요한 왕의 희생양이었을까? 형벌이 끝나자 형리들은 그의 머리를 높이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절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신은 사지를 잃은 채 남대문 앞에 흩어졌다. 그의 피는 얼어붙은 땅 위에 번졌고 그 위로 눈이 천천히 내렸다. 그 순간 누군가는 속삭였다. 눈이 그를 덮어주는구나. 그건 조선식 잡이었다. 피를 덮는 눈, 원한을 덮는 겨울. 구선복의 조카 구명 역시 삼군 앞에서 조리를 돌았다. 죄목은 영모. 그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한다. 대장은 죽었어도 군은 남아있소. 그 말은 곧 사라졌다. 형리의 칼이 그의 목을 뱄다. 그의 머리는 창끝에 매달려 한양거리에 내걸렸다. 구선복의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목이 잘렸다. 그의 집안, 그 이름 모두 역사에서 지워졌다. 조선의 법은 잔혹했다. 영모 한 명이 죽으면 그의 가족과 친척까지 함께 사라졌다. 삼종멸문. 왕조가 자신의 안정을 위해 세운 가장 무서운 장치였다. 그날 이후 능성 구씨의 집은 몰수되었고 기둥마다 붉은 글씨가 새겨졌다. 역적의 집, 그 문은 봉해졌고 그 안의 사람들은 노비로 팔려갔다. 몇몇은 이름을 바꾸고 지방으로 숨어들었다. 어떤 이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고 또 다른 이는 도망쳐 기장군의 외딴 섬으로 사라졌다. 명문이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에 한양을 떠올려 본다. 사람들은 남대문을 피해 다녔다. 밤이면 피비린내가 났고 아이들은 귀신의 길이라며 울었다. 그 돌바닥에선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눈이 녹아도 그 자리에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것을 무인의 피라 불렀다. 정조는 그날 형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궁궐 안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형 집행 보고가 올라오자 그는 서명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더는 내 꿈에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겠지. 그러나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날 밤 왕이 악몽에 시달렸다고. 뒤주 속의 세자와 형장에서 잘려나간 구선복의 얼굴이 서로 뒤섞여 나타났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정조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 그의 평화는 오히려 무너졌다고 느꼈다. 복수는 완성되는 순간 자신을 파괴한다. 그날의 피는 눈 속에 사라졌지만 왕의 마음속엔 아직도 피가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 그 돌바닥 아래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깨어났다. 230년이 지나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 한 구의 다리뼈가 발견된 것이다. 그건 바로 구선복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한양의 하늘은 며칠 동안 어두웠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무종이 죽은 뒤
바람도 울었다. 정조는 궁궐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피 묻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조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메아리가 울렸다. 뒤주 속에서 죽어가던 아버지의 신음, 그리고 형장에서 잘려나간 구선복의 눈빛. 그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그의 밤을 괴롭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마무리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정조는 그 후로 더욱 강해졌다. 그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분노를 제도와 법으로 바꿨다. 그것이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1887년 그는 장룡영 샨탈 촨용잉을 창설했다. 왕의 친위부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신하가 병권으로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라. 구선복이 남긴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정조는 그 그림자를 이기기 위해 새로운 군을 만들었다. 그건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다. 그건 트라우마의 산물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정조를 본다. 그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그 강함의 이면엔 무너진 내면의 잔해가 있었다. 그는 밤마다 궁궐의 뒷뜰을 걸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멀리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중얼거렸다고 한다. 나는 이제야 왕이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 속에는 안도보다도 허무가 있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그러나 정조의 기록만큼은 달랐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의 인간은 완벽하지 않았다. 구선복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최후가 아니라 조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한 몸부림이었다. 왕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인간을 제물로 바친 의식. 그런데 역사는 때때로 뜻밖의 방식으로 되갚는다. 20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 노인의 다리뼈가 발견됐다. 무덤도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그것은 구선복의 것이었다. 조사 결과 그 유골은 수원 최 씨 집안이 몰래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23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다. 왜였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최 씨 가문은 구선복에게 빚이 있었다. 누군가는 구선복이 옛날에 그 집안을 도왔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능지처참을 당할 때 그들은 몰래 다리뼈를 수습해 자신들의 땅에 묻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인간의 자비라고 생각했다. 왕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백성은 그를 용서했다. 역사는 그렇게 균형을 맞춘다. 구선복의 뼈는 230년 만에 빛을 봤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금기였지만 그의 인간성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한편 정조는 그 무렵 스스로의 복수를 반성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후일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죄인을 처벌했지만 그의 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떨렸다. 그는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날의 복수가 정의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단지 어린 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제사였다는 걸.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정조가 죽기 전날 밤 꿈속에서 구선복과 다시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속삭였을 것이다. 그날의 나는 아들이었고 당신은 병사였소. 우리는 모두 시대의 죄인이었소. 그 짧은 대화가 있었다면 역사는 조금은 따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권력은 냉혹하지만 역사는 때로 자비롭다. 피로 얼룩진 이름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바람이 그 흔적을 덮는다. 눈처럼
부드럽게. 남대문 박자거리의 피는 사라졌고 화성의 흙은 그 피를 다시 품었다. 230년이 지나 왕의 복수는 잊혔지만 인간의 연민은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조는 복수로 왕이 되었고 구선복은 죽음으로 인간이 되었다. 두 사람의 비극은 결국 조선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남대문 형장의 이야기는 한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말했다. 저건 구선복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다. 어린아이들은 그 길을 돌아갔고 상인들은 새벽에 그 앞을 지날 때면 조용히 손을 모아 절을 올렸다. 그건 두려움이자 동시에 연민이었다. 사람들은 역적의 죽음 속에서도 무언가 억울함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백성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 왕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백성은 감정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그들에게 구선복은 반역자가 아니라 운이 닿은 장수였다. 그의 충성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의 강직함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한양에는 이상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이름 없는 돌, 글자가 모두 지워진 돌. 사람들은 그것을 몰자비 메이지베이라 불렀다. 글자가 지워진 비석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구선복의 조카 구명을 기리는 선정비였다. 그가 통제사로 재임하던 시절 백성들이 그의 청렴함을 칭송하며 세운 비석이었다. 하지만 구명이 역적으로 처형되자 누군가 밤중에 몰래 와서 그 글자를 하나하나 정으로 파냈다.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비석은 남겨졌지만 그 위의 글자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비라 불렀다. 밤마다 비석이 울었다고 했다. 비가 오면 그 표면에 금빛 글자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나는 그 몰자비를 상상하며 역사의 잔혹함보다도 인간의 두려움을 느낀다. 기억하면 죽는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기억을 돌 속에 묻었다. 글자를 없애는 것이 곧 생존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글자는 사라졌는데 이야기는 남았다. 백성들은 밤마다 귀신비 앞에서 빌었다. 억울한 영혼이여,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소서. 누군가는 조용히 향을 피우기도 했다. 그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은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그건 두려움의 제사이자 기억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230년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역사는 글로 기록되지만 진실은 입으로 전해진다. 글은 지워질 수 있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구선복의 삶과 죽음은 실록 한 줄로 끝났지만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양의 노인들은 겨울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무종은 왕을 거역한 게 아니라 운명을 거역했을 뿐이야. 그 말이 참으로 철학적이지 않은가. 운명을 거역한다는 건 곧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일이다. 조선의 신하로서 그는 왕보다 먼저 정의를 말했고 그것이 그의 죄였다. 나는 이 대목에서 늘 멈춰 선다. 그는 정말 역적이었는가? 정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분명 역모를 꾀했다. 하지만 증거의 절반은 소문이었다. 조카의 자백도 고문 끝에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날의 재판은 정의였을까? 아니면 복수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 시대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조가 구선복을 죽였을 때 그는 왕으로서 이겼지만 한 인간으로선 패배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였을 것이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라. 그러나 그는 놓지 못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망령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몰잡이 앞에서 울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쩌면 정조의 마음과 닮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권력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었다. 역사란 결국 이기고 진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참고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구선복의 이름은 왕의 명으로 지워졌지만 백성의 입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몰잡이 위에 그 빈 공간은 지워진 이름을 대신해 지금도 조용히 말을 건넨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흘렀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어느새 새 왕들의 발자취로 덮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구선복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피가 스며든 그 돌길 위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는 역적이 아니라 왕의 그림자였다. 정조의 통치는 그 이후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히 다스렸다. 감정의 왕에서 제도의 왕으로 변했다. 법을 강화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고 백성의 삶을 직접 챙겼다.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단단함은 그가 감추고자 했던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하나는 너는 정의를 세웠다. 다른 하나는 너는 인간을 죽였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 왕의 자리란 얼마나 외로운 곳인가. 세상은 그를 성군이라 칭송했지만 그의 밤은 여전히 그날의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다. 피 냄새, 그리고 나무 뒤주의 냄새. 정조는 점점 변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점점 더 신하들을 멀리했다. 그는 직접 병서를 검토하며 군사훈련을 새롭게 정비했다. 모든 기록에는 조선의 가장 강한 군왕이라 적혔다. 그러나 나는 그를 조선의 가장 슬픈 군왕이라 부르고 싶다. 그가 만들어낸 권력의 성벽은 누구도 넘지 못했지만 그 벽 안에는 그 자신도 갇혀 있었다. 철기 90년대 정조는 경기도 수원에 새 성을 쌓았다. 그 이름은 화성 화창. 그는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자 했다. 새로운 조선은 이곳에서 피어난다. 그 말엔 어떤 비밀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성벽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버지를 기리고 자신의 복수를 봉인하고자 했다. 정조는 성을 짓는 동안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갔다. 돌 하나, 흙 한 줌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다. 어떤 날은 성벽 앞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이곳엔 다시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가 구선복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왕은 이미 복수를 끝냈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성은 그래서 아름답고도 슬프다. 그 성벽 아래에는 피로 쌓은 기억이 흐르고 있다. 역사가 아닌 왕의 속죄로 만들어진 도시. 230년이 흐른 뒤 그 화성의 한 야산에서 삶과 죽음이 뒤섞인 또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2016년 고고학자들이 한 무덤을 발굴하던 중 이상한 뼈 하나를 발견했다. 다리뼈였다. 뼈에는 깊은 자상 자국이 있었다. 칼로 잘려나간 흔적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그 뼈의 주인은 바로 구선복이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기사 제목을 보며 한참을 멈췄다. 230년 만에 드러난 조선 무인의 다리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한 인간의 역사, 한 왕조의 상처가 담겨 있었다.
뼈가 발견된 곳은 수원 최 씨 집안의 묘 근처였다. 그들은 조용히 증언했다. 우리 조상이 그를 묻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왕이 버린 자를 백성이 품었다. 권력의 칼날이 잘라낸 몸을 사람의 마음이 이어붙였다. 그날의 화성 하늘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 고고학자 중 한 명이 그랬다. 그날 유골을 꺼내는 순간 바람이 울었다고 느꼈다. 아마도 그것은 230년 만에 들려온 구선복의 한숨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의 잔혹함 속에서도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보았다. 왕은 그를 잊었지만 백성은 그를 기억했다. 역사는 권력자의 손에 쓰이지만 진실은 늘 인간의 손에서 피어난다. 화성의 성벽은 오늘도 묵묵히 서 있다. 그 벽 위에 올라가면 남쪽 멀리에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길엔 아마 구선복의 이름 없는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의 다리뼈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렇게 들리는 듯하다. 왕은 나를 죽였지만 세월은 나를 살려냈다. 화성의 들판에 불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23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구선복의 뼈. 그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다. 그건 한 시대의 종말이자 오랜 침묵의 끝이었다. 나는 그의 다리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건넨 사과라고 느꼈다. 왕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세월은 그를 용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 결국 인간의 것, 백성의 것이었다. 구선복의 뼈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수습해 새로운 관에 안치했다. 그들은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날 화성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해가 질 무렵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였다. 마치 피가 아닌 햇빛이 그의 마지막을 덮어주는 듯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한다. 노을 아래 묻히는 한 무인의 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를 역적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역사는 다시 인간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조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도 조선의 역사 속을 떠돈다. 왕으로서 그는 위대했고 인간으로서 그는 불완전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가장 인간적인 왕으로 만들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통치를 성군의 시대라 불렀다. 그러나 정조 자신은 평생 용서하지 못한 왕으로 남았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그는 언젠가 구선복의 이름을 복권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원한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회한의 왕이기도 했으니까 그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벌했지만 내 마음의 원한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 말 속에는 복수를 끝낸 자의 허무가 담겨 있었다. 화성의 밤은 고요했다. 유골이 발견된 자리엔 작은 표석 하나가 세워졌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단지 작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다. 역사는 잊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230년 동안 잊혀졌던 한 남자가 이제 그 한 줄로 다시 살아났다. 그는 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의 기억 속에서는 결국 다시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금기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금지가 아니다. 그건 침묵의 복권이었다. 누군가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그의 존재는 다시 인간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잊힌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는다. 누군가의 기억 속,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는다. 구선복은 그걸 증명한 사람이다. 그의 다리뼈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찾아 돌아왔다. 피로 시작된 삶이 자비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왕이 정의를 세웠고 백성이 자비를 완성했다. 조선의 복수는 그렇게 끝났다. 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날 이후 화성의 산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잠시 멈춰 선다고 한다. 그 바람 속에는 아직도 구선복의 목소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날 침묵했던 것은 겁이 아니라 시대의 벽 때문이었다. 그 말은 마치 모든 시대의 양심을 대신하는 듯 들린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을 남긴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구선복의 다리뼈가 그 증거였다. 그의 침묵이 마침내 말이 되었다. 겨울의 화성은 고요하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 바람이 돌 사이로 스며들며 낮게 운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구선복의 숨결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의 뼈가 묻힌 자리 위로 풀들이 자라났고 그 풀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다. 그건 눈물일까? 아니면 세월의 자비일까? 역사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왕과 신하, 충성과 반역, 명예와 멸망.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구선복의 이야기를 단순히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건 한 인간이 충성의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의 기록이다. 그는 평생을 나라에 바쳤다. 하지만 그 나라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왕은 정의를 말했지만 그 정의는 결국 복수였다. 그 둘의 관계를 보면 나는 늘 아이러니를 느낀다. 충신의 죽음이 왕의 정당성을 세웠고 왕의 복수가 나라의 균형을 지켰다. 그러나 그 대가로 두 사람 모두 인간으로서의 평화를 잃었다. 역사책 속의 문장은 짧다. 12월 9일 역적 구선복을 능지처참하다. 단 4줄로 끝나는 한 인간의 생애.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피, 울음, 원망, 침묵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진짜 무게라고 생각한다. 화성의 밤하늘 아래에서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한다. 정조가 지금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의 원수를 향한 그 분노, 그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본능을 거스를 만큼의 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구선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시대를 거스를 만큼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 명령에 복종했고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이 그의 생을 앗아갔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 인간다움이 좋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였다. 2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다. 인터넷 기사,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 누군가는 그를 악인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충신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모순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강의나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말한다. 역사를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당시의 사람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선복은 그 시대의 사람이다. 그는 왕을 신으로 믿던 시대의 군인이다. 명령이 곧 생명이었고 복종이 곧 정의였다. 그가 뒤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비겁함이 아니라
훈련된 충성이었다. 그 충성이 24년 뒤 그의 사지를 잘라냈다. 나는 그 사실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충성이 죄가 되고 복수가 정의가 되는 세상. 그것이 조선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성에 해가 질 무렵 나는 바람에 실린 낡은 소리를 듣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 그리고 갑옷의 마찰음. 아마도 그건 구선복이 이끌던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일 것이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제 그를 쉬게 해주자. 왕도 떠났고 신하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그건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용서의 연습장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수보다 깊은 감정, 이해를 배운다. 그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다.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끝난다. 구선복의 비극 또한 그렇다. 한 무인의 침묵, 한 왕의 복수, 한 시대의 몰락.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남은 건 단 한 줄의 깨달음이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남대문 앞을 지날 때면 그 길 아래 묻혀있을 피와 눈을 떠올린다. 그 피는 벌써 흙이 되었고 그 눈은 아마 봄이 되면 새싹으로 바뀌어 누군가의 발밑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순환한다.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정조는 구선복을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성군으로 불렸지만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의 통치는 법과 제도로 완벽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그날의 뒤주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복수는 그를 완성시키지 못했다. 반면 구선복은 죽음으로 역사를 완성했다. 그의 피는 왕조의 정의를 세웠고 그의 침묵은 후대의 질문을 남겼다. 그는 정말로 죄인이었는가? 그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풀릴 필요도 없다. 역사는 정답이 아니라 기억의 여백으로 남아야 하니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을 속삭인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고 용서는 인간의 용기다. 정조는 본능을 따랐고 구선복은 용기를 품었다. 둘 다 결국 인간이었다. 화성의 언덕에는 지금도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서 있다. 그 위엔 아무 글자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는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 내가 왕을 위해 싸웠으나 왕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은 나를 기억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모든 권력은 끝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바로 역사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뛰는 한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라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건 단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다. 그건 한 인간의 숨결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라. 선풍기의 바람소리, 밤의 정적,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울리는 작은 메아리. 그건 바로 구선복의 마지막 한숨이자 정조의 마지막 눈물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싶다. 왕의 복수는 끝났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불을 끄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긴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어보라. 그 바람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자비의 숨결이다. 이야기는 18세기 조선의
무신 구선복과 왕 정조의 운명을 다룬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본 구선복은 영조의 명을 따르며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세손 정조의 마음속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차례로 처단했고 마침내 구선복에게 영모의 죄를 씌워 능지처참했다. 24년 동안 숙성된 복수였다. 그러나 그 복수는 정조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 그는 권력을 완성했지만 마음속 공허는 더 깊어졌다. 반면 구선복은 죽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대의 벽이었다. 230년 뒤 그의 다리뼈가 화성에서 발견되었다. 백성들이 몰래 묻어준 그 뼈는 왕의 복수조차 완전히 지우지 못한 인간의 흔적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복수와 용서의 경계를 묻는다. 정조는 본능을 따랐고 구선복은 침묵을 택했다. 둘 다 옳지도 그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한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인간의 기억은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도 화성의 바람 속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복수의 탄식, 그리고 용서의 속삭임.